네, 저희 조는 반도체, 방막 두께 분석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짜봤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조가 했었던 것들을 보면은 혹시 그 책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책 뒤쪽에 표지 덮어보시면은 저기 반도체 방막 두께 분석이라 해서 파이토치를 활용한 반사율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번 장은 아무래도 파이토치라든지 딥러닝과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돌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지만 저는 데이터 도메인,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리고자 네, 이렇게 지금 PPT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도체 다들 아시죠? 여기 우리가 삼성 같은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동그란 판 같은 거 하나 갖고 오시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이 반도체 중에서 공정 중에서 여기 시각 공정이랑 방막 공정 이쪽 시각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공정 들어가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반도체 방막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방막이라는데 여기 어떻게 두께를 구하는 것을 저는 알아볼 거예요. 네, 최근에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늘린다 하더라고요. 뭐 500조 정도가 이번에 또 투자돼가지고 네, 되게 유망한 사업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비슷한 과정이 실현 현실적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네, 되게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괜찮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기 반도체에 필름층이 있는데 이 필름층에다가 빛을 쏴서 반사율, 투과율이랑 그리고 또 저기 반사율 같은 거를 분석을 하면서 어떤 층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 층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원래 있는 반도체가 있다면은 그 위에 이산화규소층, 질화규소층, 이산화규소층, 질화규소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성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의 투과율이 다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각 층마다 달라지는 빛 반사율을 통해서 방막 두께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광이 세기에 대한 반사광의 세기를 이렇게 비율로 해서 알 수 있고요. 네,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으로는 입사광분의 반사광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거를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보면은 MAE라고 적혀 있는데 mean absolute error라고 해서 평균 절대 오차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건 평균 절대 오차의 식이거든요. 아유, 잠깐만요. 네, 이 식이거든요. 이 식대로 해서 제가 샘플로 해서 몇 가지 값들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값이 있고 예측값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측값이 y 프라임으로 그리고 실제값이 yi.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yi 빼기 yi 프라임 이 값들을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들로 해서 이거를 n분의 1로 평균을 내리는 공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이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정답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저기 제가 네, 일단 다음 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데이터 분석은 빛이다 보니까 수치형 데이터 중에서 연속형 데이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콜랩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짜여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일시정지 아직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였던 내용 중에서 이게 바로 샘플 자료입니다. 이 샘플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Y1이 실제값, Y2가 예측값으로 돼가지고 조금 전에 그 시그마를 사용해서 수식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우선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데이터입니다.
저희 이 데이터를 보신다면은 여기 정보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총 81만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거 그 CSV 파일 자체만 한다더라도 1.8GB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행렬 같은 거 보면은 아니 저기 그 열을 보면은 230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번에서 4번 열 같은 경우는 레이어의 두께로 해서 이 레이어의 그러니까 두께가 각 층마다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0번부터 해가지고 255번까지의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저기 그 파장 역수와 반사율 스펙트럼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반도체라 가지고 첨단 기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알아보니까 뭐 널값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 항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번 민값에 보면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어, 대부분 양수 그러니까 정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수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여기 있는 음수값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음수값이 나오는 거는 저기 그 데이콘 설명에 따르면 음수값 또한 정상 데이터라고 하니 임의로 처리해보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학습될 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음수값이 있다더라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은 여기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기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저기 박희용 선생님께서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조의 박희용입니다. 제가 맡은 것은 데이터 시각화하고 전처리 분할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얘기해 줬던 대로 현재 그 반도체 그 방막 두께가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정제를 한 상태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 1부터 레이어 4까지 전체 두께가 일정하게 10단위로 끊어서 300까지 총 30개의 값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나머지 스펙트럼 값은 이제 음수부터 이제 양수까지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어서, 일단 그 데이콘 책 자료를 보시면, 따로 특별히 뭐 결측치도 없고, 특별하게 정교화 과정이 필요치는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지금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제 히스토그램 표현했는데 이제 레이어 1과 레이어 2, 3, 4까지 전체 이제 그 스펙트럼의 그 비율을 이렇게 이제 표로 표현했는데요. 이제 위에 보시면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 분석할 때 그 메플라리과 10원을 보통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용 데이터, 이제 아까 트레인을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히스토리 0부터 히스토리 3까지 해서 이제 각각 이제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파악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시각화를 위한 축과 크기를 설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소우 플랫에 이제 2,2의 이제 2행 2열짜리 아까 보신 대로 그 방을 설정하는데 앞에 보시면 F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X라는 변수가 있고, 확인해 봤더니 F가 하는 일이 뭐냐면, F가 이제 피규어의 약자로서 이제 프레임의 그 어떤 그 역할,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그래프를 담을 수 있는 방을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F가 없게 되면 밑에 그래프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서브 플랫 그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그 F 변수를 꼭 넣어줘야 한다는 점,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시면 그 이제 각각의 분포를 이제 4개로 나눠 함께 찍어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디스트 플랫 이제 시본과 함께 이제 이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그 이제 KD가 이제 원래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따라서 이제 수치선을 이제 그리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이제 폴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없어지지만 만약에 이 KD라는 그 밀도 이거 수치선 그 옵션을 아예 기술을 안 하게 되면 두 번째 칸처럼 그러면 그냥 다른 것과 동일하게 그냥 수치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이제 그 랜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신 대로 그 스펙트럼 그 반사율이 이제 총 이제 225개까지 있었는데 이제 걔를 이제 랜덤 함수를 써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히스토 아까 그 방에다가 이제 ILOC 함수를 써서 이제 다 이제 담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해서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히스토그램 4개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방막 레이어 두께 레이어 1부터 레이어 4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5번째 칸이죠. 이제 5번째 칸,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 이제 그 값을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준 거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이 값이 나머지 이제 그 225개에 이제 펼쳐져 있는 그 값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4부터 230까지 그 일정하게 이제 그 랜덤을 값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해봤더니 아까 이제 위에 거랑은 좀 모양이 다른 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은 수치가 좀 다르구나.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할 게 뭐냐면 이제 그 방막별 두께가 이제 제대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플랫 함수를 써서 이제 레이어 1부터 이제 레이어 4까지 해서 다 비교를 해봤더니 아까 이제 표현한 대로 10부터 300까지 다 이제 10단위로 정제가 돼 있고 X축은 해서 이제 Y축은 뭐냐면 이제 그 레이어당 보통 27,000개씩 해서 이제 총 81만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정교화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깨끗하게 정제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방막 두께와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반사율 스펙트럼의 상관 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코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에 이제 피어슨 상관 계수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 배웠듯이 이 상관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의 관계가 강하고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관계가 강하다. 단 0일 때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같이 보통 이제 프로의 상도를 집행 방식에서 지금 이 이제 밑에 보시면 레이어 1부터 레이어 4까지 이제 그 각 방막 두께별로
총 이제 225개 그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각 반사율 스펙트럼 헤더와 방막 두께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깝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반사율 스펙트럼 간의 그러면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제 아래 이제 그래프처럼 이제 강한 선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냐면 지금 변수 간 이제 가까운 컬럼 간의 상관관계는 이제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제 번호가 서로 멀어지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반사율 스펙트럼이 0과 1 사이로 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정비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할 게 결측치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는데 지금 이제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썼더니 이제 실제로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작업이 저희가 생소하고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제 거기 이제 여기 한번 시간 날 때 들여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최근에 그 이 방막 두께가 10억 분의 1 미리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전에는 뭐 다른 전자 현미경이나 이제 그러한 걸로 체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오차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개발한 장비로 그러한 이제 오차를 없애는 그러한 이제 쾌거를 이뤘다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또 하나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파이 토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토치를 쓰는 이유가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파이 토치는 이제 파이썬을 위해서 이제 오픈 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들고 와야 이제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의 장점은 이제 넘파이와 호환이 잘 되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을 하실 때 파이토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그 세팅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GPU가 컴퓨터에 내장이 돼 있으면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그 쿠다를 설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CPU로 갈 것 같으면 그냥 CPU를 지정해 놓으면 요 밑에 그 run this command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세요 하고 명령이 뜹니다. 그러면 요 콘다 인스톨 명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이제 그 파이토치 프로그램이 모듈이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를 이제 설치하고 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이제 저희가 애를 먹었던 게 뭐냐면 이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저께 저희가 이제 파이토치 강의를 좀 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보니까 이거 데이터 셋하고 이 데이터 셋 함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불러 들여와야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고 학습한 결과는 총 3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들을 통해서 이제 값을 불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추가한 일이 뭐냐면 이제 아까 학습용 데이터를 받았는데 다시 이거를 훈련용하고 검증용으로 분할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얘를 이제 그 레이어 1부터 4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체인 해주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이제 섞어갖고 다시 이제 저장해 놓은 걸로 이런 작업에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섞어주고 그 다음에 81만 개 중에서 대략 이제 한 뭐 8만 개를 뺀 나머지 핵만 다 가져다가 이제 하나에 담아주고요. 그걸 이제 트레인 스플리트라는 새로운 파일명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주고 나머지 이제 검증용 이제 밸리데이션 파일을 8만 개 정도를 잘라서 걔를 따로 또 이제 그 발점 CSV에 담아줍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파이토치를 이제 모듈을 깔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파이토치를 어떻게 불러올 거냐. 사실 이게 관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 셋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모듈을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토치에 있는 그 데이터 셋을 임포트하라 이제 명령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럼 이거를 불러 들어올 때 이제 다음 코드를 보면 얘를 임포트를 해와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살펴보다가 이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냐면 이 콤피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서 이제 판다스 데이터 셋을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예요. 클래스예요. 요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셋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임포트가 돼야지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하다가 발견한 건 뭐냐면 물론 이게 뭐 정확한 건지 편법인지 모르겠지만 이 프롬에서 그 저희 파일이 위치한 이 디렉토리를 패싱을 해줘야만 임포트가 돼서 들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문을 통해서 이제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이제 훈련용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제 두 개를 불러드리고 그 과정이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생성자 이니트를 통해서 경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협력 클래스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length로 길이를 데이터 크기를 리턴해 주고 해서 이제 그 get 아이템에서 이제 IDX 번째 샘플을 사용하는 루틴으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그 전 처리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델 구축이랑 검증 부분 발표해드릴 이조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반도체의 방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 건데요. 앞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 이제 파이토치를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 전에 일단 데이터의 어떤 특성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일단 저희는 그 0부터 225까지의 측정 값을 가지고 있죠. 이게 영어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그냥 숫자로 비식별화가 되어 있어서 일단 어쨌든 잘 정교화 되어 있는 측정 값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레이어 1과 4의 두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귀 문제를 저희가 이 책에서는 이 분들은 랜덤 포레스트랑 XGBoost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딥러닝,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 세 가지 모델을 크게 비교를 하고 이 뒤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랜덤 포레스트랑 엑스지부스트는 이렇게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이렇게 뉴런들을 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 딥러닝을 선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책에서 이 파이토치를 사용하기 전에 랜덤 포레스트랑 엑스지부스트에 대한 코드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일단 불러오죠. 프롬에서 임포트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랑 엑스지부스트를 쓸 때 이제 그리드 서치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배웠지만 그리드 서치는 이제 사람이 정해줘야 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묶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튜플의 형태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파람 그리드라고 해서 모아놓는데 여기 있는 n 이스티메이터는 그 트리의 개수를 5개, 10개, 15개로 할 것이냐, 그리고 맥스 피처스는 간단한 영어죠. 특성 값의 개수를 최대로 2개, 4개, 6개, 8개 해보고, 그리고 맥스 뎁스도 트리의 최대 깊이를 5개, 그러니까 5단계 혹은 10단계로 해보자 해서 객체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에 집어넣어서 돌리면 돼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일단 다음까지 설명해 드리면 엑시부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제 여기 ETA라고 써 있는 거는 이게 러닝 레이트를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0.3, 0.6, 0.9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식 노드를 새로 만들까 말까를 결정하게 해주는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 값을 늘리면 과적합을 막을 수 있다고, 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도 0.1부터 홀수 단위로 0.9까지 지정을 해주고 이제 맥스 뎁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대 깊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돌리면 되는데 이제 책에서 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머신러닝 랜덤 포레스트랑 엑스지부스트를 소개만 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돌려보고 싶어서 돌렸는데 제 역량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돌리니까 이렇게 이게 돌아가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책에 나온 대로 가보자면 이 부분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 이 딥러닝,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볼 텐데 이게 파이토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까지 했던 그 텐서플로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붙여가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저희가 클래스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를 먼저 대충 설명해드리면 클래스는 이 함수들, 특히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 하는데 이 메서드를 모아놓은 어떤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이름을 베이스 라인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상속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있던 클래스, 이제 부모 클래스라는데 그 부모 클래스의 속성들을 내가 가져오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 안에 부모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NN 모듈이 그 이 파이토치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딥러닝 모델의 어떤 규격이 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드시든 파이토치를 사용할 때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 상속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init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클래스를 선언하면 얘가 무슨 일을 해주냐. 그래서 이 딥러닝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보시면은 여기 밑에 forward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함수들을 이 init에서 다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베이스라인을 선언을 하면 이 이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층들을 지정을 해주고 내가 포워드를 불러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슈퍼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해올 때 저희가 클래스에서 뭐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모의 것을 가져왔지만 자식이 내가 조금 변경을 해야겠으면 좀 변경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변경하지 않고 부모 것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nn 모듈의 속성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 슈퍼의 함수를 쓰셔야 한다고. 네,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원래는 저희가 파이토치 말고 케라스 텐서플로우 쓸 때는 add 써가지고 이렇게 쭉 썼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클래스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는다.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시면 조금 이 구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림이 책에 그 127쪽에 밑에 보시면 그림 2.10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황색, 회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리니어, 렐루, 배치노말 요거 하나를 이렇게 블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셜로 묶어서 표기를 하죠. 이 리니어는 저희가 알다시피 그 ax 플러스 b 네, 그 함수이고요. 이 226은 내가 받을 피처 그리고 많은 내가 내보낼 개수 보시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000개 받고 7000개 내밀고 7000개 받고 3000개 내밀고 쭉 가서 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알다시피 활성함수는 렐루 사용합니다. 여긴 또 이 층 하나 넘어갈 때마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치수는 내가 뱉어낼 피처의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쭉 가고 마지막 층은 저희가 알다시피 레이어 4개 뽑아야 되잖아요. 그 4개로 받고 그냥 뽑은 값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렐루와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이 포워드 실제로 구동해는 부분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블럭 1에 들어가서 아웃으로 나온 게 2에 들어가고 3에 들어가고 4에 들어가고 5에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나온다. 네, 이게 이번에 딥러닝으로 모델을 구축한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더 발전을 시키는 과정으로 이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분들이 뭘 더 추가를 하셨냐면 처음 들어보는 부분이실 거예요. 잔차 연결이란 거를 수행을 하셨는데 일단 잔차 연결에 대해서 책에 잘 써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과적합이 될 경우에 그 과적합을 줄이는 방법 몇 가지를 배웠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뭘 조정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잘 쓰지 않는 이유가 기울기가 소실되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소실되니까 앞에서 썼던 기울기를 뒤에서 한 번 더 써줍니다. 그걸 이제 잔차 연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그림 먼저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디냐면 131쪽에 잔차 연결을 적용한 모델 도식도라고 있는데 보시면 업블락 1을 통과한 그 수치들이 선을 타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업블락 3에서 4로 들어갈 때 한 번 더 쓰이게 됩니다. 이게 대칭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업블락 2에서 나온 값은 다운블락 3으로 한 번 더 들어가고 이 모양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설명을 조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블락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업블락이라고 표시를 하는 건 보시면 피처 개수를 늘립니다. 226, 2000, 4000, 7000만 그냥 늘린다는 의미에서 업블락으로 했고 다운블락은 다시 줄여요. 10,000, 7000, 4000, 2300 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함수는 갤루를 썼는데 이 갤루가 이 G가 가우시안입니다. 찾아보면 좀 고생하긴 했는데 이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아는 함수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주황색 선이 렐루
그리고 초록선이 렐로이고 갤로는 약간 리키렐로의 장점처럼 여기 끝에, 영 밑에 조금 더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특히 갤로의 그, 그 캐릭터성은 뭐냐면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뭐 복잡해요. 0.5x 1 하이퍼 탄젠트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뭐 아시고 싶으면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짜고 가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고는 그냥 기대값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어, 아 여기가 아니고 어,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니네요. 제가 그 창을 지웠나 봅니다. 저게 오차를 계산을 할 때 그 저희가 흔히 쓰는 렐로 있잖아요. 렐로보다도 오차 감소가 훨씬 빨라요.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 갤로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네, 이야기도 또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책에서 이 드랍아웃도 쓸 수 있다. 이 드랍아웃도 거적합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이닛에다가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안 써요. 왜냐면은 이거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랑 같이 쓰면 오히려 학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안 쓰는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안 씁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마지막 층은 활성함수와 배치 노멀리제이션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 돌아가는 부분인데 아까 그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보면 일단 업블락을 통해서 쭉 지나갑니다. 쭉 가서 피처 값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여기서 다음 블락 하나를 통과한 값, 이 아웃이 그 다음 블락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썼던 업블락 3에서 받았던 이 피처들을 갖고 들어갑니다. 여기 써있는 7천은 이게 왜 대칭성을 가지게 되냐면은 업블락은 피처를 늘렸잖아요. 그리고 다음 블락은 피처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맞으려면 대칭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7,000개, 4,000개, 2,000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뽑아야 할 값 4개로 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그림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문기라고 합니다. 앞서 저희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잔차 연결까지 진행하여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러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접근법 중 하나를 비교 연구라고 합니다. 모델이나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한 번에 하나씩 제거해가며 그 요소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정규화 기법과 활성함수, 옵티마이저, 학습률 스케줄러, 앙상블 기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광현님이 보여줬던 건데 이제 갤루의 그래프고 이러한 갤루를 파이토치 환경에서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볼 것은 이제 계층 정규화입니다. 계층 정규화는 우리가 설정했던 각 레이어들의 아웃풋 값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각 층에서 나온 출력 분포를 정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학습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빨리 로스가 감소하고 기존보다 더 낮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의 136페이지를 보시면은 표가 자세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계층 정규화가 적용된 상태와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보면은 초기에 154에서 적용됐을 때 60으로 떨어지고 적용되지 않았을 때 85로 떨어지는 것으로 더 빨리 로스가 감소하고 또 최종적으로 에포크가 다 돌았을 때 계층 정규화가 적용됐을 때는 6.09가 나오고
계층 정교화가 미적용됐을 때는 20.12개의 로스가 나오는 것을 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 정교화는 화면에서 볼 수 있듯 X의 햇을 씌운 이 수식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데 각 요소에 따른 X를 이 수식을 통해서 X 햇을 잡고 이 X 햇을 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잡아가지고 F가 돌아갈 때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드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레이어 놈이라고 클래스가 선언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처음에 이닛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 그다음에 엡실론이 선언이 되게 됩니다. 엡실론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인데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 분산값이 지나치게 작게 되었을 때 이 엑셋이 큰 값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분산값이 0이 나올 때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값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을 구현하는 법으로 여기 4에 나와 있는데 먼저 x 값을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u가 나와 있고 이게 keep 디민저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러한 식이 들어가냐면은 파이토치 환경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로더로 어떤 값을 불러왔을 때 그 값이 텐서의 그 규격으로 값을 다루게 됩니다. 이 텐서는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이토치 환경에서 제대로 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원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어서 keep 디멘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여기 밑에 이제 시그마 제곱을 구현하는 것으로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파워로 즉 제곱을 넣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평균을 구하는 법으로 이게 이제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s가 들어가고 여기 베리언스가 들어가고 루트 제곱근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분모를 구하고 x-u로 분제를 구해서 이 x 햇을 저희가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구현한 것을 리턴 값을 보면은 웨이트가 주어지고 그 안에 바이어스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리니어 레그레션 그 상태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정규화 코드를 확인하고 이것이 어떻게 모델로 적용되느냐를 보면은 기존 스킵 커넥션 모델에서 이 부분 레이어 놓은 부분이 초기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이제 업 블럭 들어가고 다운 블럭 들어가는 구조는 전부 동일한데 여기 초기에 레이어 놈을 줌으로써 계층 정교화가 선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실험을 보는 것은 이제 옵티마이저와 스케줄러 조정인데 스케줄러란 이제 처음 보는 개념인데 일정 에포크마다 손실값 또는 정확도를 기준으로 학습률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이토치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데이콘 분석팀은 파이토치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 말고 람다 러닝 레이트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새로운 스케줄러를 따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웜업 준비 단계가 존재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일직선으로 진행이 되다가 상승이 하다가 이제 그 준비 단계가 지나면은 이런 그래프를 따르면서 이 순간순간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했느냐를 보시면은 먼저 판다스 데이터셋으로 이제 데이터 값을 가져왔습니다. 텐스 형태로 반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스케줄러를 구현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다 파이토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데이터 모델에서 쓰진 않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쓰는 스케줄러입니다.
이제 코사인 형태로 돼 있는데 하드 리스타트라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형태에서 반복되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웜업 준비빔까지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현재 스텝에서 웜업 스텝까지 이게 현재 스텝이 작으면은 리니어하게 존재하고 이 값이 그 F마다 스텝이 존재하는데 이 스텝에 따라서 값이 쭈루루룩 적용이 되다가 이 특정 값이 높게 되면은 0으로 반환이 됩니다. 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0이 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러닝 레이트이 조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그 곡선 부분을 구현한 것이 이쪽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이 나와 있는 이제 수학적인 요소라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제 코드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TQDM은 이제 몇 번 앞서 다른 조에서도 말씀했듯이 이제 에포크를 통해서 딥러닝을 구현할 때 그 진행률을 나타내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토치 옵티마이저에다가 아담 W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 W는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아담인데 이런 아담이 SGD와 비교했을 때 일반화의 관점이 성능이 뒤떨어지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충해주는 모델이 아담 W입니다. 이런 L2 페널티 관련해가지고 뭐 가중치를 새로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아담 W를 사용했다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임의로 다 지정을 한 겁니다. config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각각 이제 항목들, 그 값들을 따로 입력하지 않고 미리 다른 외부 모듈에다가 저장을 해놔가지고 그거를 그냥 임포트햄으로써 약간 파인 튜닝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보면은 러닝 레이스는 초기로 10의 마이너스 3승이 지정돼 있고 엡실론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지정돼 있고 에포크는 100이 지정돼 있고 배치 사이즈는 2048이 지정돼 있고 웜업 스텝은 2000이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딥러닝을 돌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코드에서는 이제 4로서 임의로 수정해서 모델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트레인 패스는 이제 그대로 패스 잡아주는 요소였고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제 앞서 데이터 전처리의 단계에서 보여줬듯이 판다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토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값을 로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트레인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각각 이렇게 로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탈 스텝은 트레인 로더에다가 에포크를 구해서 전체 스텝이 몇 개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거는 스케줄러에서 요구하는 수치여가지고 이렇게 따로 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모델을 정의하면은 스픽 커넥션 모델이 되고 이것이 입력값 그리고 나가는 출력값이 됩니다. 입력값은 저희가 그 데이터에서 봤듯이 0부터 225까지의 그 반사율이 나타내고 마우값은 각 레이어의 두께를 말하게 됩니다. 그다음 토치 디바이스는 이제 그 파이토치가 그 텐서라는 것을 반환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 환경 자체를 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쿠다 환경이 있어 웹을 가능하냐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쿠다로 그러니까 GPU를 활용한 환경으로 돌리게 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CPU를 이용한 일반적인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이게 두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는지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절대 손실 함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도입하는 코드 한 줄입니다. 그다음에 옵티마이저와 스케줄러를 앞서 선언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 모델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 선언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옵티마이저 그룹드 파라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델 네임드 파라미터를 프린트해서 보시면은 레이어 놈이 있고 그다음에 시퀀셜로 해가지고 각각의 층들이 여러 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저희 모델에 관련된 파라미터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하는 것으로 옵티마이저와 스케줄러를 저희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선언이 끝났고 변수 선언도 끝냈으니까 이 실제 모델을 돌려가지고 결과값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f를 이제 돌려가지고 아까 4로 설정을 했었죠. 이거 초기 값을 0으로 주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학습되는 것을 그 추이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디언트라고 기울기의 가중치, 그러니까 웨이트를 전부 다 0으로 설정하는 게 있는데 파이토치 환경에서는 이 이전에 학습했던 기울기 가중치들이 계속 이제 누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기 전에 0으로 전부 다 셋을 해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오차가 큰 결과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피케이션, 백월드를 선언하고 옵티마이저, 그 아담 W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스케줄러를 선언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인 로스는 이제 토탈에다가 이제 전체 길을 나눠가지고 이제 평균 값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구한 평균 값들이 이제 프린트로 각 F마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검증 데이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계속 조절을 하면서 모델이 어느 성능을 나타냈을 때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실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모델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능 합숙을 해야 되는 것과 달리 그냥 단지 모델에 넣어서 결과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확인만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는 로스 백워드, 옵티마이제이션 스텝, 스케줄 스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포크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결과 처음에는 이제 로스가 154.78이 됐었는데 한 4번 돌아간 것으로 4번 돌아간 것만으로 이제 4.81까지 이제 로스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들을 봤었는데 이 앞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코드가 이제 중복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그 파이토치의 환경에 따라서 GPU 환경이냐 CPU 환경이냐를 보는 디바이스 코드, 그다음에 패스 선언하는 코드, 이거는 이제 역시 패스 선언하는 코드이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모델에서 스피커네션 모델이 입력값 226, 출력값 4 이렇게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값들은 샘플 서브에서 이제 샘플 서브미션이라는 CSV 파일로 저장되어 그 결과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연구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앙상블인데 이 앙상블에 이용한 것은 이제 보팅이라는 기술입니다. 보팅이란 것은 즉 이 아웃풋 1, 2, 3가 있는 거는 이건 각각의 딥러닝을 통해서 각각의 모델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들입니다. 즉 3개의 모델을 돌렸고 각 3개의 모델에서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 하드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치에다가 카운팅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아웃풋 1은 A가 가장 높고 아웃풋 2는
다시 또 A가 높고 아웃풋 3는 B가 가장 높아서 하드 보팅을 통한 결과값은 2, 2,1,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와 좀 다른 개념으로 소프트 보팅이 있습니다. 소프트 보팅은 각각의 나온 것들의 가중치를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XYZ의 평균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리절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가중치를 고려했을 때 결과값이 0.5, 0.2333, 0.26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은 수치를 봤을 때 하드 보팅에서는 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B였는데 소프트 보팅에서는 A 다음이 C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결과값의 차이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 역시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보고 뭐가 가장 나은 방법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데이콘에서는 결과적으로 소프트 보팅을 이용한 방식이 더 좋은 결과값을 나타냈다고는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용했는지까지는 이제 코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프트 보팅을 이용해서 앙상블 처리를 했다. 그렇게 모델링의 성능을 높였다로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